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양원고 진로교육부장 조국희라고 합니다. 화면을 띄워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선택과 학생부 유지전형 대비 전략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미리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5월 28일 금요일 날 유튜브로 방영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요.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꼭지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 둘째,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 및 대비 전략.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것인가? 그럼 세 번째,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방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할 수도 있지만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즉 학생부 교과전형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절대평가였잖아요. 지금 따님들이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성적 받아보고 나서 좀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 중간고사를 쳐보면서 중학교와의 평가 차이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절대평가. 자, 왼쪽 학생과 오른쪽 학생을 보시면 왼쪽 학생은 다 A고요. 오른쪽 학생은 B가 2개나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그런데 제 PT에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색깔은요, 빨간색은 좀 뭔가 좀 안 좋은 거고 파란색은 좀 좋은 거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냐 보면 이 학생이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에서는, 성취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학생이 있는데요, 둘이 성취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나뉘겠죠. 위에 학생은 성취도가 같지만 100으로 다 A를 받았고요. 밑에 학생은 90으로 A를 받았습니다. 즉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는 뭐냐면 90 이상이면 다 A라는 거죠. 물론 예체능은 80 이상이면 A였죠.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 딸이 지금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때 국어에서 완전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학교 공부하듯이 그냥 실렁실렁 90만 받으면 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360명 중에서 180등을 했습니다. 물론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잘 쳐가지고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3등급이 3년 동안 받은 최악의 등급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상대평가라는, 물론 절대평가도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주로 뭐냐면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상대평가인데 과학탐구 실험과 체육, 예술, 교양은 절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A, B, C로 이루어지거든요. 교양은 패스와 페일로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것들은 크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내가 몇 등을 했든 상관이 없이 90 이상이면 A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는요, 내가 90 이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이 정말 어려우면요, 내가 80대로도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이 조금 쉬우면요, 내가 99점을 받고도 2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100명 기준으로 4등 안에 들었느냐 들지 못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7등, 합해서 11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예문여고 성적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양원고도 성적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등급만 받아도 사실 못한 거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조금 생각보다 못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등급이 나오지 않고 중학교처럼 A, B, C로 평가됩니다. 즉 중학교 음악미술 체육처럼 80 이상이면 A, 60 이상이면 B, 나머지는 C가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평가되냐면요,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나오고 수강자 수와 성취 비율이 나옵니다. 성취도 별로 분법 비율이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 게 뭐냐면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는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조심할 거는 원점수는 좀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는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선택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고요, 전문교과에는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가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전문교과 1을 가지고 와서 진로 선택으로 듣기도 합니다. 제가 좀 많이 빠른데요. 이거는 유튜브 다시 또 보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빠르게 오늘 내용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되냐?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 말씀드렸죠. 빨간색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다음에도 가보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등급이 안 나오는 과학탐구실험 등급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가 나오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하게 표시된 과목들은 뭐냐면요. 수능을 그 영역을 치면 반드시 쳐야 되는 과목입니다. 밑줄 그은 거는 선택 과목입니다. 자,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 선택 들어보셨죠? 그리고 원래 2015 개정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일반 선택 과목에서만 수능을 낸다고 했는데 수학계와 과학계에서 기하와 과학2를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기하와 과학2가 수능 과목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 한문의 1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인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거. 자,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 계통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고려대에서는요.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등급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거는 A, B, C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A, B, C 나오는데 A를 받지 못하면 등급이 훅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체육 못한다, 음악미술 못한다, 안 됩니다.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음악미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성적 표시 방식을 보면 자, 등급이 나오는 게 있고요. 체육예술 등급 나오지 않고요. 교양교과 패스와 페일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통합 운영 과목이라고 해서 플러스 교육과정이라고 있는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플러스 교육과정으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들었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아까 고려대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A를 받으면 1점 몇 등급이 되는데요. A의 분포 비율을 더해줍니다. 그럼 A의 분포 비율이 만약에 80%하면 1.8등급이 되는데 플러스 교육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 A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2.0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들어도 괜찮으나 너무 많이 들었을 때 고려대 갈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알아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교학점제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고교학점제 운영의 과목 안내와 자료실의 안내 자료에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의 과목 안내를 들어가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이트 바로 가기가 있고 이거 있는데요. 요거 전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 발간 자료. 서울대학교에서 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이거는 대학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학에서 발간했지만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편집한 겁니다. 어떤 모집단위에는 이런 과목을 듣는 게 괜찮겠더라.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오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밝혀준 대학은요.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여대, 숭실대 그리고 숙명여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숙명여대를 제가 여기 왜 없냐면요. 숙명여대는 계열별로 아주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국민대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간한 자료들이 바로가기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자료들도 쭉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런 데가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 다운로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책입니다.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 교육부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책이니까 반드시 봐야 되겠죠. 거기서는 계열별로 나와 있습니다. 계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 필요 있고요. 요 내용을 한번 클릭해 보면 다양한 자료들 이거를 온라인 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안내 자료에서 어디에 있는 자료냐면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실의 안내 자료에 있는 이 책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자는 뭐냐면요, 과목 안내서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과목이 뭘 하는 과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가 되어 있냐면 그 과목에 대한 안내들이 하나씩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아까 거기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 안내서 고교학점제 자료실 안내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인데요. 왜 제가 서울 거 외에다가 전라남도 교육청을 갖고 왔냐면요, 여기에는 예체능 관련 모집 단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예체능 모집 단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만든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이라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진로교육에서 진로 관련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아마 학생들한테 책 한 권씩 나갈 겁니다.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 이거는 이 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책은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멋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자료입니다. 대학의 관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명여대 가면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4개 대학에서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숭실대에서 만든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대에서 자체적으로 KMU 스타와 학습 성장 노트라는 데 보면 이론대로 찾아가면 1, 2학년 책의 66에서 68페이지에 학과별로 권장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이런 책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육부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상경계, 사회과학계, 법학, 행정, 문학, 언어학, 인문학, 농림수산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 계열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크게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계열, 교육계열 및 자유전공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상경계열에 무슨 과목이 있냐면 미적분이 있습니다. 보통 미적분은요, 자연계열 모집단위, 즉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가는 학생들이 듣습니다. 이게 있다는 얘기죠. 입학사정관들도 상경계열, 특히 예를 들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가는 학생들이 이런 걸 들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들으려면 수학 1, 2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인문계열 모집단위 가는 학생들은요,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요걸 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3학년 때 뭐 다른 과목을 듣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제 수학이 개설되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경제 수학 개설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걸 듣는 방법들, 그런 것도 있는데 미적분을 듣는 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설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택해가지고 선택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하지 못하고 뭐 한 3등급, 4등급으로 뚝 떨어진다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하나 경제 수학도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라가 아니고 이런 과목도 듣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자료인데요. 교육과정 진로 진학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서 책자가 있습니다. 엑셀도 있고 PDF도 있는데 엑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열 정보, 학과 정보를 직접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클릭해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라남도 교육청 말씀드렸죠. 예체능 계열의 시각 디자인 학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 교과 진출 분야, 그리고 책을 어떤 걸 읽으면 좋느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나온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인데요. 계열별로 학과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열이 무엇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뭐 하는 데고 필요 역량은 무엇이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간략한 예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책을 읽으면 괜찮을지, 경영학과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졸업한 이런 곳을 갈 수 있고, 또 여기는 QR코드로 해서 학생들이 인터뷰 같은 대학 학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명여대 자료라고. 자, 여기 보시면 미적분이 필수는 아닙니다. 진한 색으로 된 게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참고 자료로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경영 경제 얘기였고요. 뒤에 부분은 전기전자 컴퓨터 재료입니다. 자, 이 과목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겠고요. 기하도 필수로 되어 있고요. 물리학 필수되어 있습니다. 물리학2, 융합과학 이런 과목도 있고요. 정보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넓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기전자 컴퓨터도 있으니까요. 정보가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공학 일반 정도 들을 수 있다면 듣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이제 국민대 자료입니다. 국민대 자료는 선택 권장 과목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될게요. 권장 과목입니다. 반드시 꼭 들어라가 아니고 이걸 들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학, 건축공학, 건축학, 경영학, 경제학, 고고학, 고분자공학, 광고 홍보, 교육학, 교통공학 이런 과목들을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예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과목들 반드시 다 들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경영학에서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뭐 이건 다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반드시 들어라는 아닙니다.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영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자료와 KM스타 국민대 자료를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하고 사회문화 좀 많이 드러났죠. 근데 여기는 세 과목을 갖다 놨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는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완투가 여기는 다 있고요. 여기는 투는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계공학은요, 물, 화, 투는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생명과학도 뭐 기본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은 자연계열 몰입단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지구과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이 쓰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을 꼭 들어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지구과학과, 아니면 지질학과, 아니면 또 뭐요? 천문학과 이런 데는 지구과학을 꼭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참고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데들이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커리어넷에서도 학과 정보에서 학과를 검색해서 클릭해보면 거기서도 세종시 교육청에서 한 선택 과목에 대한 예시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더 적절한 방향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문요고 편성표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편성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편성된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듣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학교 지정이 있고 학생 자율이 있습니다. 학교 지정이 112이고요. 학생 자율이 68입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는 그냥 기본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때 가가지고 2학년 때 8개를 선택할 수,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학기 때, 1학기 때. 2학기 때 3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총 7개를 선택하고요. 2학기 때 5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정되거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2학년에 자, 여행지, 사회문제, 문화문제, 탐구, 현대세계의 변화, 그 다음에 요거 중에서 택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택 1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요. 만약에 사회 쪽에서 택 1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과학 쪽에서 택 1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최소 2단위씩을 더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수로 깔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마 안내는 내어질 겁니다. 2학년 때 듣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한 과목씩 되고요. 2학기 때는 국어와 영어 깔려있죠. 한국사는 1, 2학년 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에서 보면 음악과 미술 중에서 자, 하나씩 선택. 1학기 때 음악을 하면 2학기 때 미술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미술 감상과 비평, 이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막 얘기했습니다. 고려대를 갈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2등급을 받는, B를 받는 순간 폭망입니다. 꼭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2학년 때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하고요. 3학년 때 또 한 과목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 외국어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좀 더 중점을 두는구나.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요 논리, 진로와 직업, 환경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구나 라고 보고 그 중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자, 이 칸막이가 있습니다.
국수형에서 1학기 때 한 과목, 2학기 때 국수형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국수형에서 3과목, 2학기 때 3과목입니다. 그러면 사실 정해져 있죠. 보면 자, 자연계를 몰입단위 학생은 당연히 뭘 들어야겠습니까? 수학 2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자연계를 몰입단위 학생은 당연히 미적분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인문계를 몰입단위는 본인이 듣고 싶은 걸 선택해서 좀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 3학년 1학기 때 3과목인 것은 뭐예요? 국수형을 한 과목씩, 여기도 국수형을 한 과목씩 들을 필요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 개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선택이 없고요. 여기서 한 과목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인문계를 모집단위를 갈 거면 인문, 사탐, 자연계를 모집단위를 간다면 과탐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물론 다른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2학기 때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뭔가가 또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2학년 때 보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듣고 싶은 것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진로 선택이었을 때 이거 등급 성취도는 반드시 A를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자율에서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학년 2학기 때 하나, 3학년 1학기 때 하나, 3학년 2학기 때 하나 있습니다. 이 과목 중에서 내 진로와 가장 관련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들으면 이 학생이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 및 대비 전략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되는 거죠.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수능체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요, 기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면접을 실시하는 데도 있고요. 배수는 뭐냐면 1단계에서 10명 모집이면 3배수면 3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수능체제가 적용 안 되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서울대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서울대 하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 전형에는요, 체육교육과와 디자인과에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쓰기보다는 일반 전형을 쓰죠. 왜? 수능체제가 없으니까. 다른 대학 수능체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학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한번 보시고요. 평가 방식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성대, 숙대, 연세대가 있는데 연세대 수능체제 적용하는 전형이 있고요. 이화여대는 수능체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수능체제를 적용하고요.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있는 데들이 있고요. 이제 부산 지역 주요 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경성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일괄 전형입니다. 수능체제 다 적용하지 않죠? 동아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고요. 동의대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고요. 부경대 부산교대는 부경대가 실시하지 않고 부산교대는 면접을 실시하죠. 부산대는 보면 지역인재 전형에 의예 치의학은 간호학과 약학부는요, 면접을 실시하고 수능체제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모집단위는 면접은 실시하지만 수능체제는 적용하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하진 않지만 수능체제를 적용합니다. 한국해양대는요, 수능체제를 적용합니다. 이 자소서는 제가 빼야 되는데 빼지는 못했습니다. 자소서 우리는 반영이 아니죠.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은 수치화하는 거고 정성평가는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왼쪽 학생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 성적입니다. 5, 1등급이죠. 정말 탁월한 학생입니다. 오른쪽 학생은 잘했지만 1.4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있다. 자, 87, 89입니다. 이 학생 아슬아슬하게 2등급 받았고요.
94, 93입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2등급 받았는데 요 세 과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학생은 다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받은 것 같고 이 학생은 탁월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조금 그림이 달라 보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있다면 아마도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 학생이 좀 더 잘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이 학생이 못했다가 아니고 이 학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게 정성평가고. 예문여고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게 평가받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에 비해서 표준편차가 좁기 때문에 그걸 대학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개념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학업 역량이요 탐구 역량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니까 등급만 생각하는데요.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학업 성취도도 있지만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도 있고 탐구 활동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이걸 좀 더 높게 보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와 이거와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근데 학업 성취도는 단순한 등급이거든요. 제가 입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1.0이 불합격을 하고 2.0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고 아니냐고 일반고입니다. 뭐냐면 1.0은 학업 성취도만 뛰어나고 나머지가 뛰어나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럼 학업 태도,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탐구 활동은요 호기심이고요. 즉 자발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아니느냐 그걸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공 적합성은요 밑에 계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요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일어일문학과에 갈 때 일어일문학과에 대한 계열 전공 적합성이 아니고요 어문 계열에 대한 계열 적합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주고요. 궁금증이라는 거 앞에서 나왔잖아요. 호기심 같은 얘기입니다. 학생이 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느냐 즉 자발적으로 내가 궁금한 부분에서 탐구를 하고요. 그 탐구한 걸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난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인성을 얘기하니까요.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성실합니다. 이것보다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또 나왔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한 것. 경험의 다양성.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1학년 때 A라는 진로에서 2학년 때 B로 바뀌었고 3학년 때 C로 바뀌었다면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 때 A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2학년 때 B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했고 3학년 때 C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죠. 단 이거는 좀 정해야 될까요? 내가 인문계열 모집단위를 갈지 자연계열 모집단위를 갈지는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갈까 했는데 영어교육과를 갔습니다. 뭐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 모집단위와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판단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회와 과학입니다. 수학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국영수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수학을 잘해서 자연계열 모집단위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학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자연계열 모집단위 괜찮고요. 사회를 좋아한다면 인문계열 모집단위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리더십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중학교에서는요 반장을 하면 가산점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학생이 반장을 했는데요 반장으로 활동함이란 말만 적혀있다면 대학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학생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구나. 반장을 했다면 거기서 역량을 드러내야 되고요. 리더십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변화에 내가 기여되는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다면 리더로서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 개별화입니다. 남들과 같은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 기록, 나만의 모습.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는요 나만의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나만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수상 경력, 대입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율활동, 활동을 통한 개인 역량을 드러내는데요. 차별화된 자율활동 소감문.
학교에서 자율활동을 하고 하면요 소감문을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소감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관심이 있고 뭘 느꼈고 어떤 걸 찾아봤고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를 적는다면 개별화된 기록이 될 수 있겠고요.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미반영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이 반영되기 때문에 창체 동아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대학에서 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가기도 한다고. 그렇지만 가위바위보에서 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다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교회 봉사활동이 미반영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교내 봉사활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내 봉사활동에서 탁월한 역량이나 어떤 능력이나 모습을 보였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담임선생님께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진로활동은요. 진로희망 관련한 다양한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그런 것이 적힐 수 있고 나만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진로희망사항은요. 대입에 미제공되지만 모든 활동의 진로희망사항을 녹여낼 수가 있겠죠. 독서활동 대입 미제공입니다. 그렇지만 수업 연계 활동을 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연계해서 독서활동을 했을 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사이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빠진 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평가하니까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 이 보고서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업시간 관련된 것에 대한 소감문이나 느낌문, 소감문 같은 거를 작성할 때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이런 거 해왔어요 적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수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됩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요. 교사가 수업시간에 관찰한 부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재되는 활동을 하려면요. 반드시 수업시간에 그것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 700자입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입니다. 합쳐서 2200자인데요. 3학년 1학기 때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재수생만 갑니다. 졸업생만 갑니다. 그럼 몇 자냐면요. 6100자입니다. 그런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과목별로 500자입니다. 1학년에 한 5000자쯤 되고요. 2, 3학년 때 4000, 4000, 4000 되면요. 12000자. 17000자입니다. 자, 6100자, 17000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자, 학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구조는 뭐냐면 수상, 자율, 수상은 이제 우리는 빠지겠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로 연결고리가 돼야 되면요. 진로 희망을 가지고 거미줄처럼 연결고리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려면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발표했고요. 연대, 고대 작년 거고요. 부산대가 새롭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도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학교생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적은 당연히 출결은 열심히 챙겨야 되겠죠? 충실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율활동은 잘 보세요. 개인의 특성이 됩니다. 본인의 주도성이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은요. 전공 관심 및 역량과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라. 봉사활동 어떤 동기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자 3년 동안 절전 도우미를 했다. 3년 동안 분리수거 도우미를 했다. 이런 도우미를 했다면 그 학생의 성실성이나 꾸준함을 대학에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진로활동에는요.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주도적으로 교과를 선택해라.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대학에서 볼 수 있다.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습 과정, 내가 학습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요. 이게 교과 연계나 창체 연계라면 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해가지고 독서 활동의 전중 후를 정리해서 그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뭐요? 독후감을 가지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식이라도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나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관종이 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관종이 되어야 합니다. 관심종자 즉
선생님한테 날 자꾸 어필하고 드러내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사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교에 정말 괜찮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한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학생은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이나 다른 전형을 가라 하세요. 그 학생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하는 인재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하면 반드시 본인을 어필해야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서술형 항목 입력 규정인데요. 자, 잘 보십시오.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교사 지도와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가 있냐면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하고요. 소감문, 독후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모든 교과의 모든 학생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나는 정시 갈 거야 라고 수시를 포기하고 생활기록부를 교과를 포기하고 수업 시간에 딴 등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적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이, 우리 예문용어에서 등급받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서울지역 대학들에 다 생겼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그래서 거기에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생각보다 합격자의 컷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노선을 생각하는 대학은 부산대겠죠. 부산대는 교과 성적을 조금 챙겨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갈 수 있는 모집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산대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면 놀라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서울지역 교과전형 전형 방법인데요. 추천인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졸업생 포함해서 한다? 아니다. 건국대는 무제한이고요. 인원이 제한이고요. 서울대는 종합전형이지만 추천인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숙대 같은 경우 10%고요. 한양대는 1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체제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수능체제를 대체로 적용하는데 건국대는 서류를 반영하고 동국대는 서류를 반영하니까 우리는 서류에서 하겠다? 미적용이고요. 연세대는 면접, 이화여대 면접을 하니까 미적용한다. 한양대는 원래부터 미적용했습니다. 부산지역 주요 대학 학과를 보겠습니다. 경성대 일반고 면접 전형, 당연히 면접 보겠죠. 자, 일반계고 교과의 약학과 간호학과는 수능체제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신대는 의예과 간호학과는 수능체제를 적용합니다. 고신대가 1단계 10배수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3의 결과보다 2024의 결과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동아대는 2개의 교과전형에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고요. 동의대도 주요 모집단이 한의학과, 간호, 유아교육, 경찰행정, 임상병리, 치의생각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여기 전형 적용하고요. 지역인재 교과전형은 한의학과겠죠.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부경대 교과성적 우수인재 전형과 지역혁신 인재 전형은 수능체제 적용하고요. 부산대는 농어촌 학생 전형을 제외하고 수능체제 적용합니다. 인제대는 간호, 의예, 약학, 지역인재 전형은 적용하고요. 나머지 의예, 간호, 약학을 뽑는 다른 전형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해양대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과 일반 전형 이외에 예체능계를 선발하는 전형 여기에서 수능체제를 적용하고요. 예체능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체제는 어디까지 적용한다고 보면 되냐면요.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동아대까지는 다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경성대와 동의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적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요. 간호학과는 대체로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 인문계열 모집단위 갈 거라서 과학 안 해도 돼요. 근데 보시면 과학이 포함된 데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 저 자연계열 모집단위 갈 거라서 사회와 한국사 안 해도 됩니다. 포함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반영 방법은 공통 일반과 진로로 제가 구분해놨고요.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고요. 서울대는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어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진로선택 과목입니다.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넣는지, 몇 과목 넣는지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 예체능에서는 국어, 영어를 50대 50으로 반영합니다. 동국대는요,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지만 서류평가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졸업자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균관대 쭉 다 반영이 되고요. 정성평가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자, 그럼 보시면 건국대 정성평가가 있고요. 동국대가 서류평가가 있고요. 성균관대 정성평가라는 얘기는 이 대학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사할 수 있다. 숙명여대부터 보시면 사과, 한국사 돼 있죠. 연세대 사과, 한국사 돼 있고요. 이화여대 사과, 한국사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연대는 특이하게 등급 50%와 지점수 50%가 포함됩니다. 지점수는 뭐냐면요,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여주는 점수가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숙대 1, 2, 4등급으로 반영하고요. 이화여대, 연대 이렇게 반영하고, 연대는 성취도를 전과목 다 반영합니다. 중앙대 영사과, 사과대 있죠. 한국사는 안 들어갑니다. 한국외대 이렇고요. 자, 태길, 이건 예체능인데요. 요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특이하게 한국외대는요,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의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 대학들입니다. 약학과 진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학별로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의예과, 사회과학 중에서 택 1입니다.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수능 최저에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넘겨서 보시면서 천천히 세워서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자, 동아대는 특이하게 의예과에서 1학년 30, 2, 3학년 70을 반영을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의예과는 전과목이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뭐예요? 전과목이 아니고 일부 과목들, 10과목, 12과목, 8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한다?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 통과 인문계열 들어가고요. 통사, 자연계열 들어갑니다. 1학년 거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대, 통과, 통사 똑같이요. 자, 이건 이제 진로선택 과목이 어떻게 들어간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의대, 신라대, 영산대, 인제대 보시면 특이합니다. 의예과 보십시오. 국수는 전 과목이고 과학은 두 과목입니다. 영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약학과는 국수영은 전 과목인데 과학은 두 과목입니다. 특이합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이 꽃인데 과학을 두 과목씩만 반영합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한국해양대는 특이하게 1학년 30, 2, 3학년 70을 반영하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물론 동아대 의예과도 있지만요.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보시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가보셔야 돼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입니다. 대학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고요. 서울대는 아롤이라고 있고요. 여기 참여마당에 나도 입학 사정관이라는 게 있고요. 입학 안내 자료 참고라는 게 있습니다. 입학 메일을 가볼 거고요. 입학 메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들이 뭐가 있다는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롤이를 눌러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입학 사정관을 보면 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매년 3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각 3명의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몇 년도면 2014부터 2021까지니까 8개년이죠. 72년 2명의 교과 성취도와 학교 소개요. 이건 없어지겠죠? 이제 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소서 내용인데 우리는 없어질 거고요. 학교 생활 사례에 학생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학생부가 기록이 되어 있구나. 잠시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 마찬가지인데요. 대학 자료실에 가면 다양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가 있고요. 여기 또 뭐도 있냐면 일반전형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전형 서울대는 난이도가 꽤 높은 제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반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거리가 좀 멀지만요. 입시 결과를 보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양대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고요. 평균과 70입니다. 한양대는 어떤 대학이냐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한양대의 컷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떤 데가 있냐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20과 2019에 1.21과 1.18이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에 1.9가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기 철학과가 1.8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교육학과가 1.69입니다. 물론 편차는 있어 왔죠. 그렇지만 이렇게 낮게 떨어진 자 파이낸스 경영 보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1.06, 1.0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겁나서 못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서 1.57이 70% 컷입니다. 물론 그 밑에 많이 내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계속 챙겨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분명히 어디에 블랭크가 나거든요. 자 한양대가 이 정도인데요. 중앙대,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수능 뭐가 생겼냐면 교과전형이 생겼어요. 경희대에서도 교과전형이 생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건국대에서 생겼고요. 동국대에서 생겼습니다. 이렇다면 거기에서 어디에서 펑크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근데 다행히 우리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2022, 2023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서 대비할 수 있다는. 자, 자연계열 물단에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1.07, 1.11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좀 내려갔습니다. 이만큼 내려갔죠. 1.1, 1.19에서 1.34까지 내려갔습니다. 1.3까지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근데 또 보면 심리뇌과학과라고요. 정시에 보면 상당히 높은 학과입니다. 근데 여기가 수시에서는 펑크 났죠. 이런 걸 펑크라고 합니다. 빈게 펑크가 아니고 훅 떨어진 거. 자, 수학과 보시겠습니다. 1.19, 1.18인데요. 평균과 70% 것이 다 1.99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시고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 지금 이제 2022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대학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문계열 모집단에서도요. 2등급을 넘어가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숙명여대까지. 자연계열 모집단에서는요. 2등급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모집단들도 생길 수가 있다. 단 그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복불복으로 지원해보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부산대를 보여드릴 건데요. 부산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5등급에서도 교과전형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문계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쓰냐면요. 외고에서 집중적으로 씁니다. 외고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 모아가지고 수능체제를 맞출 것 같으면 한 명씩 과를 나누죠. 같이 가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명씩 과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되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경희대 같은 경우에 입시 결과에 평균 등급이 나옵니다. 다른 데도 평균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평균 등급을 보고 들어가면 되느냐? 아니라는 게 이겁니다. 자, 일반고가 보십시오. 1.9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자, 경희학부 보겠습니다. 1.9입니다. 자사고는 2.7이고요. 특목고는 4.3입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의 역량을 보는 겁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보면 이 학생이 등급은 낮지만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목고에 4.3도 합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자 이렇다면 실제로 평균 등급 어떻게 나오냐면 한 2등급 중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2등급 중반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반고 학생들은 평균이 어떻게 돼요? 1.9쯤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지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자연은 더 극명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계정보공학과 보겠습니다. 1.8, 3.5, 5점입니다. 몇 등급씩? 2등급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자연계열 모집단에서는 내가 3등급이라고 지원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일반고가 이 정도 위치가 된다. 가끔 여기 좀 낮은 데들이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지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산대 입시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문계열 모집단에서도 3.57에 0.96.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하면 제일 낮은 성적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냐면 밀양 캠퍼스입니다. 지질환경과학과 부산 캠퍼스입니다. 몇 등급이에요? 4.47이죠.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영문학과, 고고학과, 한문학과 이건 영어영문은 어떻게 돼요? 4.5잖아요. 4.6이죠. 이 정도 합격한다는 얘기죠. 어디겠습니까? 외고나 우리 예문여고 같은 학교에서 교과 성적을 못 받아서 그냥 놔버렸지만 수능은 잘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합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의 지역인재 전형은 다 자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도 있냐면 의료학과도 있습니다. 본캠입니다. 식품공학과 본캠이고 조선해양공학과 본캠입니다. 이 정도로 낮게 떨어지는 데들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특이한데 1호 일문학과가 뭐냐면 4.9에 1.2입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데가 어디쯤 되겠습니까? 6.1등급도 합격했다는 얘기죠. 5.8등급, 9등급도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수능 체제를 맞췄기 때문에. 물론 생활기록부도 좀 낫겠죠. 이 학생들 일반고는 아니죠. 우리 아이들 아닙니다. 어디냐면 자사고나 그런데 외고나 이런 데겠죠. 물론 우리 아이들도 수능 체제 맞추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만치는 않겠죠. 왜? 학교 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느냐예요. 5등급 아이가 6등급 아이가 학교 생활기록부 제대로 기록되어 있을까? 한문학과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부산대를 꼭 목표로 한다면 교과 종합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불어교육과 이렇게 떨어졌고요. 철학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건설융합학부의 도시공학, 통합공학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집단이거든요. 이런 데도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 식품자원 경제학과 4.4에 1.39입니다. 5.8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0번이 있습니다. 9명 모집에 3명이 합격했는데 충원 합격이 0번입니다. 이건 뭐냐면 2등급보다 더 낮은 학생이라도 수능 최저를 맞췄으면 합격했을 거라니. 지질환경과학과 10명에 3명인데 0번입니다. 최초 합격 발표 이후에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이 없어서 더 합격시키고 싶어도 합격시킬 학생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 9명에 2명에 0명입니다. 없었고요. 보시면 4명에 4명 이거는 빠져나갈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0번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5명에 5명 이것도 빠져나갈 학생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9명에 6명 이것도 충원 합격을 시키는 학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야 될 사이트입니다. 대입정보 포털입니다. 이 사이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대입정보센터의 대입전략자료실 정말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대입전략자료실에 보면요.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학과 전형에서 학과정보. 우리 아이가 학과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 국어교육을 쳐봤습니다. 부산대. 제가 부산 지역을 쳐보니까 부산 지역에는요. 부산대학교와 신라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5월, 6월이 되면 6, 7월이 되면 2021 결과가 나올 건데요. 보시면 자 교과 전형은 1.7x인데 이건 뭐냐면 1.70부터 1.79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종합 전형 2.0x인데 2.00부터 2.09 사이고요. 정시는 보시면 87.xx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수탐의 평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탐구가 절대평가니까 국수죠. 국수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국수의 평균이 이 정도 되면 여기를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대입 상담이 있습니다. 온라인 대입 상담은요.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온라인 전공 상담이라고 대학생들이 멘토로서 전공 상담을 해줍니다. 이 번호 꼭 기억해 주십시오. 1600-1615입니다. 1600-1615. 평일 9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상담을 합니다. 1인당 10분씩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교사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오래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전화하다 보면 좀 까칠한 분이 계세요. 그럼 전화했다가 끊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전화해도 됩니다. 전화요금만 내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데가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시고
대학명을 입력하시고 그 대학명을 클릭하면요. 각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정시 수능지 전형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학별로 수능의 백분위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진학길마중이라는 밴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밴드는요. 본인도 밴드 많이 쓰시잖아요. 학생들이 잘 안 쓰더라고요. 거기에 질문을 하면 편하게 언제든 올리시면 답을 잘 해드립니다. 제가 10,000명일 때 찍었는데요. 지금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20,000명 되면 바꿀 생각인데 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진로상담 지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로를 잘 모르겠다면 아까 대입정보 포털에서 전공상담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진로상담 지원과 진학상담 지원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뜹니다. 진로상담 예약 신청을 누르면 평일에 8시까지 되고요. 방학 때 이렇게 되고요. 토요일 날도 합니다. 요거 이용일식 선택해 보면요. 아직도 자리 많습니다. 6월 가면 자리가 많습니다. 주말에도 비어 있습니다. 가서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 대입 길마중 대면 상담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예전에 캡처했는데요. 7시, 8시 두 타임 합니다. 그럼 상담해보면 됩니다. 가실 때는요. 모의고사 성적표 꼭 들고 가십시오. 자, 1학년 1학기 성적은 안 나왔으니까요. 중간고사 성적표 들고 가시고 가시면 몇 분 동안 40분, 50분 동안 자유롭게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사이트가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도 자료가 꽤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여기서 얻을 수도 있고요. 고1, 2학년 자료도 있습니다. 또 진학상담 프로그램이라고요. 서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입시결과 사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할 때 조심하실 게 학교를 서울지역 고등학교명을 적어야 됩니다. 찾으면 있잖아요. 여기 메뉴 중에서 보시면 설명의 연수 강의 자료에 고3 학년 초에 보면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술 체육이 있습니다. 여기 약학계열도 나와 있죠.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수시 대비, 정시 대비에도 여기 자료들이 또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요강. 지금 2021이었는데요. 2022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이트죠. 그 다음 정시 모집 요강. 자, 2022는 당연히 없겠죠. 2021은 나와 있습니다. 1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지금 2023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정리해서 알려드린 자료들이 다 2023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2023에서 2024로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료는 언제 나오냐면요.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23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2024가 나오면 어떤 게 바뀌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사이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와요?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그리고 또 하나 뭘 말씀드렸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봐서는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녀분한테 아신다고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고 계시다가 딸이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줌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